만삭이면 뭐, 어때? 손 안 썩었잖아. 그깟 생일상 하나 못 차려? 형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9달째 배가 터질 듯 불러있던 상태였는데도 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아니, 형수님, 제가 지금 진짜 힘들어서요. 배도 너무 무겁고 허리도 아파서 하고 말하려던 순간 형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임신한 게 면제부야? 나도 예전에 임신했을 때 다 했어. 안녕하세요. 파도소리 사연집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 3년째인 박수진입니다. 남편 민호와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연애 5년을 거쳐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저에게도 다정하죠.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형 내외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댁은 전형적인 장남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큰아들인 민수 형님은 저희보다 5살 위로 대기업에 다니며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인 정미란 씨는 동갑내기로 전업주부이지만 친정이 꽤 잘 사는 편이라 항상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형수가 그저 차갑고 무뚝뚝한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형수는 저를 아예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고 무엇을 시킬 때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투였죠. 수진아, 설거지 좀 해. 수진아, 빨래 개서 정리해놔. 수진아, 마루 좀 닦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형수 편을 들었고 남편 민호도 형수님이 연세도 위이시고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건 해드리자라고 하더군요. 임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지경이었는데도 형수는 임신했다고 놀고 먹을 생각 말고 집안일은 해야지라고 했어요. 심지어 임신 7개월 때는 무거운 김치 냉고를 옮기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요즘 임신부들이 너무 약해. 옛날에는 임신해도 농사 짓고 다 했어라며 한마디로 잘라버렸죠. 그렇게 힘든 임신 기간을 보내고 드디어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터질 듯 무거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허리 통증은 말할 것도 없었고 밤에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 언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니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형수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임신 말기가 되자 더욱 심하게 부려먹었어요. 마치 제가 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뭘 못하겠어? 손은 멀쩡하잖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형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2월 15일 형수 37번째 생일이었어요. 평소에도 생일이면 꼭 집에서 상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형님의 승진 소식과 겹쳐서 더욱 성대하게 차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수진아, 이번 생일상은 좀 제대로 차려줘. 우리 남편 승진한 것도 축하해야 하고. 형수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정일이 일주일 후인 상황에서 생일상을 차리라니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형수 편이었고 남편도 한 번만 더 참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배도 무겁고 허리도 아픈데 생일상까지 차리라고 하네.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형한테 말해볼게.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형님한테 뭐라고 하면 형수가 더 화를 낼 거라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형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생일상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아, 형수님. 장은 봐놨는데 요리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래. 그럼 잘 부탁해. 참, 갈비찜도 해줘야 하고 미역국 대신에 전복죽으로 해줘. 우리 남편이 전복죽 좋아하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막막했습니다. 갈비찜에 전복죽까지 만들려면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했어요. 이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수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형수의 생일 전날 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힘든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까지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형수의 차가운 말투와 무리한 요구가 저와 뱃속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형수 생일 당일인 2월 15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하루 종일 요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찍 눈이 떠졌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배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신호인 건지 불안했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집안일을 거의 안 도와주는 편이었는데 형수일이 되면 더욱 소극적이 되더군요. 혼자서 부엌에 들어가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갈비 3kg, 전복 15마리, 각종 나물과 전 재료들까지. 평상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요리였지만 지금은 그저 버거울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준비 잘 되어가? 네, 형수님. 지금 갈비 손질하고 있어요. 그래. 참 깜빡했는데 잡채도 해줘야겠다. 우리 엄마가 오시는데 잡채 좋아하셔. 저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형수님 잡채까지 하면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뭐가 힘들어? 만삭이면 뭐 어때? 손 안 썩었잖아. 그깟 잡채 하나 더 만드는 게 뭔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준비할 음식도 많은데 잡채까지 추가되다니요. 하지만 형수의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형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부터 끓이기 시작했는데 무거운 솥을 옮기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갔고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외출하셨으니까요. 전복을 손질하면서 계속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 배가 점점 딱딱해졌어요. 평소에도 가끔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형수가 언제 와서 확인할지 모르니까요. 오후 1시쯤 정말로 형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수진아 고생하네. 그런데 아직도 이것밖에 안 했어? 부엌을 둘러보며 인상을 찡그렸어요. 형수님, 갈비찜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그리고 전복죽도 끓이고 있고요. 잡채는? 아직. 잡채용 당면을 불리고 있어요. 형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수진아, 이러면 안 되겠는데? 손님들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좀 더 빨리빨리 해야지. 네, 형수님. 최대한 서둘러 볼게요. 그래, 그리고 상차림도 제대로 해줘야 해. 접시랑 젓가락도 좋은 걸로 쓰고. 형수가 나간 후
저는 더욱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배가 자꾸 딱딱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에 쫓겨 제대로 쉴 수도 없었어요. 오후 3시쯤 잡채를 만들다가 갑자기 배에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배를 꽉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으악!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부치기와 나물 무치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형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까지 했어? 형수님, 거의 다 했는데 전만 붙이면 돼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참, 나물 종류 좀 더 늘려줘. 도라지도 무치고 콩나물도 해줘. 네. 형수님, 지금 콩나물을 삶으면 시간? 아직 2시간 있잖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만삭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온몸이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음식을 더 추가하라니요. 하지만 형수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콩나물을 삶고 도라지를 무치고 전을 부치느라 계속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배가 계속 딱딱해지면서 아래쪽으로 뭔가 밀려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소변인 줄 알았는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가 왔어요. 수진아, 이제 거의 다 됐지? 어머, 이게 뭐야? 바닥에 물이 왜 이렇게 고여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양수가 터져? 그럼 지금 아기를 낳는 거야? 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형수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손님들 오는 시간인데 조금만 참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손님 때문에 참으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형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설거지까지는 해놓고 가면 안 될까? 손님들이 먹고 나면 설거지할 사람이 없잖아. 설거지까지 해놓고 가면 안 될까? 형수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현실감을 잃었어요. 양수가 터져서 진통이 시작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아파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형수는 딴청을 피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 벌써 시어머니랑 형님 친구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마치 제가 일부러 이 타이밍에 양수를 터뜨린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배에 강한 수축이 왔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진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는데 형수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건 자신의 생일 파티였어요. 수진아, 그럼 어떻게 하지? 음식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상차림만이라도 해놓고 갈 수 없을까?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진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산부에게 상차림을 하라니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양수 터졌어.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남편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양수가? 알겠어. 지금 당장 갈게. 그런데 옆에서 형수가 남편과 통화하겠다고 전화기를 뺏어갔어요. 민호야, 나야. 수진이가 지금 양수 터졌다는데 좀 곤란하네. 오늘 형수 생일인 거 알지? 손님들이 벌써 오고 있는데. 형수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지 다 들렸어요. 마치 제가 고의로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두 번째 진통이 왔어요. 이번엔 더 강하고 길게 왔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형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아직 시간 있을 거야. 처대니까 오래 걸리잖아. 그 사이에 빨리빨리 상차림만이라도 해놓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의학 상식도 전혀 없으면서 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다니요. 형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해요. 에이, 그럴 리가. 양수 터졌다고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양수 터지고도 하루 종일 버텼어. 형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과 함께 도착한 거예요. 어머,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네. 음식 냄새가 집 밖까지.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수진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그리고 바닥에 뭐가 이렇게 고여 있어? 형수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양수가 터졌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상차림만 하고 병원에 가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양수가 터져? 그럼 당장 병원 가야지. 드디어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안도했는데 형수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 제 생일인데 이렇게 되면 음식도 다 만들어놨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세 번째 진통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진통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상차림 도와줄 테니까 빨리빨리 해보자. 10분만, 아니 5분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통으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에게 아직도 집안일을 시키려고 하다니요. 손님들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양수 터진 게 맞나? 병원 안 가도 되나?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하지만 형수는 여전히 자신의 생일 파티를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대라서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수진아, 제발 좀 참아줘. 한 시간만 참으면 안 돼? 평생에 한 번 있는 내 생일인데. 그때 네 번째 진통이 왔어요. 이번엔 정말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수님, 안 돼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저는 간신히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수가 제 팔을 붙잡더군요. 수진아, 진정해. 너무 흥분하면 애한테 안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구급차 부르자.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구급차를 부르자는 말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구급차? 그럼 온 동네가 다 알겠네.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다.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와 뱃속 아이의 생명은 체면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형수가 제게 진통제를 가져다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수진아, 이거 먹고 좀 참아봐. 진통제 먹으면 아픔이 좀 줄어들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하고 병원 갈게. 진통제를 먹고 진통을 참으라고요? 임산부가 함부로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5번째 진통이 왔을 때 저는 정말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손님 중 한 분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형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심해서 형수가 황급히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차는 이미 출동한다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형수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진통이 3분 간격으로 오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기면서 상황을 물어봤는데 양수 파막 후 얼마나 지났냐는 질문에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시간이나요? 왜 이렇게 늦게 신고하셨어요? 양수 파막 후에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구급차 안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수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 처대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라고 변명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렸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양수 파막 후 이렇게 오래 방치하면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지만 조산으로 인해 일주일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제 자신도 출혈이 많아서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분만을 마친 후였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남편이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형수님이 뭐라고 하던가? 그게 형수님이 많이 놀라셨어. 자기도 몰랐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허탈해졌어요. 몰랐다고요? 양수가 터져서 진통이 오는데도 설거지와 상차림을 시켰던 게 몰랐다는 거였나요? 그 다음 날 형수와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형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줄 몰랐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한 사과의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다는 식이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아, 다행히 아기도 건강하고 너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어제 음식은 어떻게 됐니? 다 버렸나? 제가 생사의 기로에 있었는데 걱정하는 건 음식이었어요.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참, 그게 아까웠어.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손님들도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가셨어.
마치 제가 고의로 그들의 파티를 망쳤다는 듯한 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아무리 희생하고 참아도 그들에게 저는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린 그날의 일을 몰라서 그랬다고 넘어가려는 거였어요. 이번 3일차에 간병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60대 후반의 자애로운 분이셨는데 제 상황을 듣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형수가 어디 있어? 양수 터진 며느리 보고 설거지하라고? 이건 정말 너무하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아가씨, 이런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 번 당하면 평생 당해. 내 딸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해.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참고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니요. 아이가 커서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퇴원 전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기로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요. 먼저 저는 그날의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형수가 한 말과 행동들을 상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들도 모두 보관했습니다. 조산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의사의 소견도 포함해서요. 둘째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형수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형수에게 똑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요. 형수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몸소 체험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셋째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휴대폰 녹음 어플을 깔아놨죠. 그리고 형수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저를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넷째로 형수의 약점을 파악했어요. 형수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로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핑계로 운동이나 미용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남편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지만 형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된 상황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제 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형수가 마중을 왔어요. 수진아, 이제 집에 가자. 애기 돌보느라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게.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속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저를 더 부려먹겠다는 거였죠. 형수님, 감사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이라고요. 형수가 저에게 했던 모든 걸 고스란히 되돌려받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재워놓고 저는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형수에게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형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바로 그 순간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형수는 자신이 무엇을 당하게 될지 전혀 모른 채로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한 달 후에 시작됐어요. 형수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수가 몸살 감기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내가 좀 아파서 생일은 조용히 넘기려고 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형수님, 안 돼요. 작년에 형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픈 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손은 멀쩡하시잖아요. 형수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몸이 안 좋아서. 형수님, 제가 만삭이었을 때도 하라고 하셨는데 감기 정도로 못 하시겠어요? 결국 형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생일상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계속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형수님, 갈비찜 말고 LA 갈비로 해주세요. 그리고 잡채도 추가로요. 형수가 힘들어하자 저는 작년에 형수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형수님, 만삭이면 뭐 어때? 손 안 썩었잖아. 그러셨잖아요. 감기 정도로 뭘 못하시겠어요? 두 번째 복수는 더욱 정교했습니다. 형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정 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형수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수님,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해요. 친정 어머니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형수가 당황해하자 저는 또 한 번 작년 말을 인용했어요. 형수님, 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안 되냐고. 아이 병원 갔다 와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결국 형수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고 친정 어머니께 혼나기까지 했죠. 세 번째 복수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형수가 가장 아끼는 명품 가방을 실수로 더럽혔다고 연락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준호가 토해서 가방에 묻었어요. 형수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세탁하면 되잖아요. 작년에 형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가 그리 힘들냐고. 그때부터 형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함부로 부리지 못하더군요. 제가 작년 일을 계속 언급하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복수는 시작도 안 했죠. 진정한 복수는 형수가 독감에 걸렸을 때 시작됐어요. 고열에 몸살까지 심한 상태였는데 마침 형님의 회사 중요한 접대가 있다고 하더군요. 형수가 아프니까 저에게 대신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형수님, 죄송한데 저도 아기 때문에 힘들어서요. 수진아, 제발 좀 도와줘. 남편 회사 일인데. 그때 저는 정말 통쾌한 한마디를 했어요. 형수님, 아픈 건 핑계가 될 수 없잖아요. 손은 멀쩡하시잖아요. 제가 만삭일 때 형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수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드디어 자신이 작년에 저에게 한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수진아, 그때 일은. 형수님, 그때 형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픈 건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결국 형수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밤새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중간에 쓰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저는 조금만 참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죠. 형수가 작년에 양수 터진 저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요. 그 다음부터 형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에게 함부로 시키지도 못하고 항상 눈치를 보더군요. 특히 제가 작년에 형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결정타는 형수의 친정 잔치 때 터졌어요. 형수 조카 돌잔치였는데 형수가 선물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형수님, 준호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해요. 수진아, 그럼 나중에라도. 형수님,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형수가 빈손으로 조카 돌잔치에 갔을 때 친정 식구들한테 엄청 혼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부리냐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절망했나 봐요. 그 일 이후 형수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작년에 정말 잘못했어. 양수 터진 내게 그런 일을 시킨 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 드디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형수님, 작년에 형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픈 건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저도 이제야 그걸 제대로 배웠어요. 형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마지막 복수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형수가 가장 아끼는 연예인 팬미팅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했어요. 형수님, 준호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형수가 팬미팅을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아이는 멀쩡했어요. 수진아, 준호가 괜찮아 보이는데? 아, 형수님 오시니까 열이 내렸나 봐요. 그런데 이미 오셨으니까 저녁 준비나 도와주세요. 그때 형수가 정말 절망적인 표를 지었어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연예인을 놓친 거였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실망스러우시죠? 저도 작년에 형수님 생일 때문에 제 아이 출산을 놓칠 뻔했어요. 그 순간 형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작년에 저에게 한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저와 아이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깨달은 거죠.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그 이후로 형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에게 함부로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챙겨주려고 노력하더군요. 특히 제가 아플 때는 직접 음식을 해다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형수가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줬어요. 수진아, 작년 일은 평생 후회할 거야. 임신부에게 그런 일을 시킨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나에게 똑같이 해준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정말 고마워. 지금은 형수와 제법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죠. 가끔 형수가 작년 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고 말할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형수님, 그때 일로 우리 모두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이도 이제 두 돌이 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형수도 조카를 무척 아껴줍니다. 때로는 복수가 꼭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아직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작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형수도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복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제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요. 아이가 엄마를 존중받는 모습을 보며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커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준호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단다. 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당하지는 마라.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 그 힘들었던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형수와의 관계도 더 건전하게 만들어줬고요. 때로는 정면 승부가 필요할 때가 있나 봅니다.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저는 현명하고 당당한 며느리로 그리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작년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저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